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1789년에 벌어진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은 바스티유 감옥에 대한 민중들의 습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절대 왕정이었죠.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배를 하던 그 절대 왕정 체제였는데, 이 구체제를 앙시엠 레짐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그 지배 계급, 자본가 계급이 급부상하는 시대적 변환기에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아니어서 바로 그 공화제가 이제 실시가 되고 왕정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급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1800년대 1805년에 이제 그 프랑스 그 황제로 즉위를 하고, 그다음에 1808년인가 9년인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러시아를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1812년에 결국에는 프로이센군과 러시아군에게 패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엘바 섬으로 추방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1812년에 됐다가 1815년에 이제 그 엘바 섬을 탈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영국의 그 웰링턴 장군한테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다시 백일천하가 끝나고 나폴레옹이 이제 1815년에는 드디어 대서양의 저 먼 섬인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돼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유배가 된 상태에서 뭐 위장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암살을 당했다든가 하면서 한 5년 있다가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죽게 되겠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이 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절대 왕정 구체제 앙시암 레짐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이런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이러면은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본인도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경제 불황이 닥치고 뭐 흉작, 농사가 안 되고 가뭄이 오고 뭐 이러면서 평민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역사상의 전환점이 되어서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 기존의 이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신흥 세력인 자본가 기급으로 이 그 권력 자체가 옮기게 되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거의 한 100년 전인 1701년부터 거의 한 14년 동안 스페인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그 스페인 바로 이제 그 동쪽 옆에 나라가 이제 그 프랑스죠.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르는 산맥이 이제 피레네 산맥이 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그 스페인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는데 옆 나라인 프랑스가 이에 그 참전을 하는 거죠. 간섭을 하는 거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전에 1776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파리 회의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승인해 주는 게 이제 1783년이죠. 독립전쟁이 일어난 지 거의 한 7년 만에 이제 완전 독립 승인을 받는데, 1776년에 이제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독립전쟁에도 프랑스가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역대의 그 자기의 그 어떤 경쟁자 영국에 대항을 해서 미국 편을 들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뉴욕의 그 허드슨 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그것도 이제 프랑스가 미국에다가 선물을 해준 거죠. 미국이 이겨라 하면서 이제 미국 편에 들지만은 결국에는 그 스페인 전쟁, 그다음에 미국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프랑스는 특별하게 이익을 얻는 건 없고 뭐 돈만 많이 쓴 거죠. 재정만 많이 내면 전쟁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년 전에 이제 프랑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왕은 루이 16세였는데, 100년 전에는 그 루이 16세의 할아버지,
루이 14세가 이제 그 왕이었죠. 그래서 100년 전에 프랑스의 국왕인 태양왕 루이 14세 뭐 한참 잘 날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으로 재위한 루이 14세가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1643년부터 1715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이건 뭐한 4~5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이 14세가 이제 국가 프랑스를 이제 그 영토를 넓히고 뭐 큰 나라로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잘했지만은 태양왕이라는 칭호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이제 자주 했어요. 예, 루이 14세가. 그래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프로이센, 뭐 독일,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뭐 스페인 이런 데를 이제 자꾸 침략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자신의 명예는 높였지만은 전쟁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나라가 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1685년에 이 루이 14세 태양왕이죠. 루이 14세가 이제 로만 카톨릭이었는데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로만 카톨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과 연계가 있는 로만 카톨릭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스페인도 이제 로만 카톨릭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은 로만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가 좀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들을 이제 그 위그노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이제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항을 해서 영국 자체 내에 기독교인 성공회 뭐 개신교 비슷한 성공회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영국도 로만 카톨릭과 거리를 두죠. 1685년에 루이 14세가 이 사람은 로만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하거나 뭐 차별을 주고 나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1685년에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 기존에 이제 낭트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 낭트 칙령은 로만 카톨릭이 아닌 다른 이교도들을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용을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전에 100년 전에 그 루이 14세 전에 100년 전에 그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4세가 이제 좋은 그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앙리 4세가 딴 종교들을 이제 포용을 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100년이 지난 후에 1685년에 루이 14세가 이 낭트 칙령을 폐지를 하고 프랑스 안에 있던 그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낭트 칙령은 100년 전인 1598년에 프랑스의 앙리 4세가 프랑스 내에 카톨릭 이외에 칼빙주의 개신교 교파인 위그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리 4세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화합을 도모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74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15년 전에 프랑스의 재무장관으로서 유명한 튀르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튀르고, 요 사진에 있는 사람이 튀르고입니다. 이 튀르고라는 재무장관이 프랑스의 중농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부르주아의 발전을 저지하는 영주와 국가의 통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를 좀 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기득권을 좀 없애려고 한 거죠. 1776년에 혁명이 발발하기 불과 한 12, 13년 전에 튀르고는 6가지의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재무장관이죠. 첫 번째로 농민을 노예 수준에서 해방한다. 두 번째, 공업 길드제를 폐지한다. 세 번째, 농업과 노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 봉건적 귀족과 이에 기생하는 특권 상인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칙령을 발표를 한 거죠. 개혁을 하려고 한 거죠. 개혁을 하면서 자유주의로 가고 그다음에 평민들을 위한 기득권을 폐기하려는 걸로 간 건데 뭐 아마 상당한 그 기득권층 왕과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이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발전은 노동자의 투쟁과 파업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사상 생각 자체가 노동자, 농민 이런 그런 평민들이 이제 그 자유주의 사상에 접하게 되면서 뭐 이제 정신이 깨인 거죠. 정신이 깨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 취급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면서 노동자, 농민들이 평민들이 투쟁을 하게 되고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정, 절대 왕과 귀족들,
기득권층이 대부분이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곤란을 겪게 되면서 곤란을 겪으니까 더 농촌을 착취를 하고 황폐화시키고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그 나쁘게 가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부르봉 왕가의 루이 16세는 이 그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에 더 도달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루이 16세는 삼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뭐 몇백 년 만에 처음 소집을 하죠. 프랑스의 계급이 이제 세 계급이 있고 이를 이제 삼부라고 불러죠. 그래서 제1계급이 이제 성직자, 2계급은 귀족, 3계급은 평민. 요 그 계급을 다 모아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삼부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3계급인 평민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를 하고 있고 다들 빈곤하게 살지만은 나라에다가 무거운 세금을 내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로 돼 있고 이 구조적인 사회적인 구조 모순이 불평등한 사회, 그다음에 이제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놈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98%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아주 불평등한 사회가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최고의 후장인 왕인 루이 16세를 단두대 이슬로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들이 그러니까 1계급과 2계급이죠. 이 사람들이 전체 프랑스 토지의 40%를 차지를 하면서 뭐 면세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과 부, 명예를 독점하게 됩니다. 뭐 이 상황은 조선시대 말하고 뭐 비슷하죠. 조선시대 양반들,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의 거의 한 50% 이상을 갖고 인구 차지하는 비용은 적지만은 군대도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뭐 이제 탱자탱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평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반란이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공화정이 되면서 왕과 귀족들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저기 그 그림에서 보듯이 단두대 위에서 칼이 내려오죠. 그래서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죽게 돼 있고 저 모가지를 들고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평민들, 노동자, 농민들, 이 사람들의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저 모가지 중에는 루이 16세 왕의 모가지도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왕비의 모가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 사람들이 이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오만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들을 보살필 줄도 알고 좀 베풀 줄도 알고 남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남들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너는 다 죽어라 나 혼자만 잘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치달면은 어느 한계에 오면은 어떤 그 저항이나 여러 가지 모순에 도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게 이제 하는 거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은 나쁜 놈에 줄어서 나쁜 놈이 된 겁니다. 나쁜인 놈.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잘 되고 선순환이 되고 협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남들은 다 죽이고 없애고 몰아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높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뒤통수 얻어맞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항상 겸손해라. Be humble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1789년에 벌어진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은 바스티유 감옥에 대한 민중들의 습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절대 왕정이었죠.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배를 하던 그 절대 왕정 체제였는데 이 구체제를 앙시엠 레짐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그 지배 계급, 자본가 계급이 급부상하는 시대적 변환기에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아니어서
바로 그 공화제가 이제 실시가 되고 왕정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급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1800년대 1805년에 이제 그 프랑스 그 황제로 즉위를 하고, 그다음에 1808년인가 9년인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러시아를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1812년에 결국에는 프로이센군과 러시아군에게 패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엘바 섬으로 추방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1812년에 됐다가 1815년에 이제 그 엘바 섬을 탈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영국의 그 웰링턴 장군한테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다시 백일 천하가 끝나고 나폴레옹이 이제 이제 1815년에는 드디어 대서양의 저 먼 섬인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돼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유배가 된 상태에서 뭐 위장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암살을 당했다든가 하면서 한 5년 있다가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죽게 되겠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이 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절대 왕정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이런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이러면은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본인도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경제 불황이 닥치고 뭐 흉작, 농사가 안 되고 가뭄이 오고 뭐 이러면서 평민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역사상의 전환점이 되어서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 기존의 이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신흥 세력인 자본가 기급으로 이 그 권력 자체가 옮기게 되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거의 한 100년 전인 1701년부터 거의 한 14년 동안 스페인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그 스페인 바로 이제 그 동쪽 옆에 나라가 이제 그 프랑스죠.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르는 산맥이 이제 피레네 산맥이 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그 스페인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는데 옆 나라인 프랑스가 이에 그 참전을 하는 거죠. 간섭을 하는 거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전에 1776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파리 회의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승인해 주는 게 이제 1783년이죠. 독립전쟁이 일어난 지 거의 한 7년 만에 이제 완전 독립 승인을 받는데, 1776년에 이제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독립전쟁에도 프랑스가 참전을 합니다.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역대의 그 자기의 그 어떤 경쟁자 영국에 대항을 해서 미국 편을 들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뉴욕의 그 허드슨 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그것도 이제 프랑스가 미국에다가 선물을 해준 거죠. 미국이 이겨라 하면서 이제 미국 편에 들지만은 결국에는 그 스페인 전쟁, 그다음에 미국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프랑스는 특별하게 이익을 얻는 건 없고 뭐 돈만 많이 쓴 거죠. 재정만 많이 내면 전쟁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년 전에 이제 프랑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왕은 루이 16세였는데, 100년 전에는 그 루이 16세의 할아버지, 루이 14세가 이제 그 왕이었죠. 그래서 100년 전에 프랑스의 국왕인 태양왕 루이 14세, 뭐 한참 잘 날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으로 재위한, 루이 14세가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1643년부터 1715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이건 뭐 한 4~5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이 14세가 이제 국가 프랑스를 이제 그 영토를 넓히고 뭐 그 큰 나라로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잘했지만은 태양왕이라는 칭호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이제 자주 했어요. 루이 14세가. 그래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프로이센, 뭐 독일,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뭐 스페인 이런 데를 이제 자꾸 침략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자신의 명예는 높였지만은 전쟁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나라가 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1685년에 이 루이 14세 태양왕이죠. 루이 14세가 이제 로만 카톨릭이었는데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로만 카톨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과 연계가 있는 로만 카톨릭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스페인도 이제 로만 카톨릭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은 로만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가 좀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들을 이제 그 위그노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이제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항을 해서 영국 자체 내에 기독교인 성공회, 뭐 개신교 비슷한 성공회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영국도 로만 카톨릭과 거리를 두죠. 1685년에 루이 14세가 이 사람은 로만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하거나 뭐 차별을 주고 나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1685년에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 기존에 이제 낭트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 낭트 칙령은 로만 카톨릭이 아닌 다른 이교도들을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용을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전에 100년 전에 그 루이 14세 전에 100년 전에 그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4세가 이제 좋은 그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앙리 4세가 이 그 딴 종교들을 이제 포용을 하는 이 낭트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100년이 지난 후에 1685년에 루이 14세가 이 낭트 칙령을 폐지를 하고 프랑스 안에 있던 그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낭트 칙령은 100년 전인 1598년에 프랑스의 앙리 4세가 프랑스 내에 카톨릭 이외에 칼빙주의 개신교 교파인 위그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리 4세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화합을 도모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74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15년 전에 프랑스의 재무장관으로서 유명한 튀르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튀르고, 요 사진에 있는 사람이 튀르고입니다. 이 튀르고라는 재무장관이 프랑스의 중농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부르주아의 발전을 저지하는 영주와 국가의 통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를 좀 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기득권을 좀 없애려고 한 거죠. 1776년에 혁명이 발발하기 불과 한 12, 13년 전에 튀르고는 6가지의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재무장관이죠. 첫 번째로 농민을 노예 수준에서 해방한다. 두 번째, 공업 길드제를 폐지한다. 세 번째, 농업과 노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 봉건적 귀족과 이에 기생하는 특권 상인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칙령을 발표를 한 거죠. 개혁을 하려고 한 거죠. 개혁을 하면서 자유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평민들을 위한 기득권을 폐기하려는 걸로 간 건데, 뭐 아마 상당한 그 기득권층, 왕과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이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발전은 노동자의 투쟁과 파업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사상 생각 자체가 노동자, 농민 이런 그런 평민들이 이제 그 자유주의 사상에 접하게 되면서 뭐 이제 정신이 깨인 거죠. 정신이 깨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노예 취급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면서 노동자, 농민들이, 평민들이 투쟁을 하게 되고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정, 절대 왕과 귀족들, 기득권층이 대부분이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곤란을 겪게 되면서 곤란을 겪으니까 더 농촌을 착취를 하고 황폐화시키고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나쁘게 가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부르봉 왕가의 루이 16세는 이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에 더 도달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루이 16세는 삼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뭐 몇백 년 만에 처음 소집을 하죠. 프랑스의 계급이 이제 3계급이 있고 이를 이제 3부라고 불러죠. 그래서 제1계급이 이제 성직자, 2계급은 귀족, 3계급은 평민. 요 3 계급을 다 모아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3부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3계급인 평민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를 하고 있고 다들 빈곤하게 살지만은 나라에다가 무거운 세금을 내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로 돼 있고, 이 구조적인 사회적인 구조 모순이 불평등한 사회, 그다음에 이제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놈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98%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아주 불평등한 사회가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최고의 후장인 왕인 루이 16세를 단두대 이슬로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들이 1계급과 2계급이죠. 이 사람들이 전체 프랑스 토지의 40%를 차지를 하면서 뭐 면세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과 부, 명예를 독점하게 됩니다. 뭐 이 상황은 조선시대 말하고 뭐 비슷하죠. 조선시대 양반들,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의 거의 한 50% 이상을 갖고 인구 차지하는 비용은 적지만은 군대도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뭐 이제 탱자탱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평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반란이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공화정이 되면서 왕과 귀족들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저기 그림에서 보듯이 단두대 위에서 칼이 내려오죠. 그래서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죽게 돼 있고, 저 모가지를 들고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평민들, 노동자 농민들, 이 사람들의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저 모가지 중에는 루이 16세 왕의 모가지도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왕비의 모가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오만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들을 보살필 줄도 알고 좀 베풀 줄도 알고 남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남들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너는 다 죽어라 나 혼자만 잘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치달면은 어느 한계에 오면은 어떤 그 저항이나 여러 가지 모순에 도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게 이제 하는 거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은 나쁜 놈에 줄어서 나쁜 놈이 된 겁니다. 나쁜인 놈.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잘 되고 선순환이 되고 협력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남들은 다 죽이고 없애고 몰아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높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뒤통수 얻어맞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항상 겸손해라. Be humble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